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매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라 믿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에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작동하는 신호 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다정한데 행동은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침묵 한 번에서 본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을 믿어도 됩니다.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네 카페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성분이 지인을 만났는데 반갑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뭔가 느낀 듯 대화는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헤어진 뒤 그 여성분의 표정은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겠지만 그 순간이 본심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웃고는 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은 저를 보지 않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좋아요,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얼굴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표정 연구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며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하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은 눈 주변 근육에서 구분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쁠 때는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좁아집니다. 눈 주변 근육, 정확히는 눈둘레근이 자연스럽게 수축됩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은 입만 움직입니다. 입 주변 근육인 큰광대근만 작동하고 눈은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걸 뒤센 미소와 비뒤센 미소로 나눴습니다. 뒤센 미소는 진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고 비뒤센 미소는 사회적 예의로 짓는 웃음입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0.2초 안에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긴장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편한 겁니다. 에크먼은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는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2%의 사람들이 눈이 웃는 표정을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입만 웃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데 친절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은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기려 해도 얼굴은 정직합니다. 0.04초 동안 진짜 감정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에크먼은 이걸 미세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화가 났는데 웃으려 하면 찰나의 순간 눈썹이 찌푸려집니다. 슬픈데 태연한 척하면 입꼬리가 살짝 내려갑니다.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해도 우리 뇌는 이미 인식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습관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표정에서 먼저 균열이 생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표정을 통제하려 하지만 눈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본심은 스며 나옵니다. 그게 눈빛이고 그게 표정의 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만 봐도 마음이 편합니다. 웃을 때 눈까지 웃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저도 편하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표정이 일정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제 감정도 억눌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표정은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따뜻한 관계는 표정도 따뜻하고 차가운 관계는 표정도 차갑습니다. 표정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잠시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억지로 맞춰주느라 소모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말보다 정직합니다. 눈빛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신호를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지인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는데 그 지인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물 차가운 거 없어요? 직원이 죄송하다며 바꿔오자 이번엔 반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더 주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는 웃으면서 친절했지만 직원에게는 달랐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본심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도 언젠가 저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몇 달 뒤 제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부탁이었는데 그 사람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충 처리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하던 그 태도가 이제는 저한테 향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권력과 공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이 상사라고 가정하세요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이 부하라고 가정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읽는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느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평균 30% 떨어졌습니다. 상대가 슬픈지, 화난지, 불편한지를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약자라고 느낀 사람들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읽었고 말투만 들어도 감정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타인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힘없는 사람은 상대 눈치를 봐야 합니다. 상사 기분이 안 좋으면 조용히 있어야 하고 손님이 불편해하면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갈린스키는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권력을 가졌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이마에 알파벳 E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떠올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알파벳 E를 그렸습니다. 상대방이 거꾸로 보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힘이 없었던 경험을 떠올린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알파벳 E를 그렸습니다. 상대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권력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힘이 있다고 느끼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식당 직원, 청소 노동자, 택배 기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식사할 때 항상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함부로 대하면 연락을 끊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게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니까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사람은 약자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웃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는 이익이 없으면 끝납니다. 존중은 이익이 없어도 남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필요하니까 웃는 것뿐입니다. 그 관계는 내려놔도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대합니다. 사장님 앞에서나 청소 아주머니 앞에서나 태도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 동료가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일이 꼬인 적이 있습니다.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일도 많았잖아요.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은 변명이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 탓을 하는 겁니다. 팀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쁜 건 다 똑같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러자 그 동료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끝까지 제 잘못입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진심으로 미안해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약속 시간에 5분만 늦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시간 관리를 못했어. 다음엔 더 일찍 나올게.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변명도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엔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와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냅니다. 싸운 적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하니까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사과의 진정성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과를 보여주고 어떤 사과를 받아들이는지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미안하지만 내가 바빠서 그랬어처럼 변명이 따라오는 사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미안해, 내 잘못이야처럼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입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뒤에 변명이 따라오면 상대방은 72%의 확률로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난다고 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반면 제 잘못입니다라고 명확히 인정한 사과는 89%가 받아들였습니다. 숫자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바우마이스터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과에서 두 가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임 인정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 방지 의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바빠서라고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황 탓을 하면
같은 상황이 오면 또 실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잘못입니다.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라고 말하면 책임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실수 후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습니다. 반대로 항상 변명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내 잘못이야라고 말하면 내가 무능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변명할수록 신뢰가 떨어진다는 걸요.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책임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성숙해 보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더 초라해 보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책임 회피가 습관인 사람은 평생 남 탓을 하며 삽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과하는 척하지만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남 탓, 상황 탓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탓이 되고 당신이 이해해줘야 합니다. 실수 후 태도가 이상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늦습니다. 10분, 20분, 심지어 30분까지도 늦습니다. 그리고 늦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 길이 막혀서, 급한 일이 생겨서.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늦는다면 그건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 친구와 10년 넘게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 약속에는 늦지 않는다는 걸요. 직장 상사, 중요한 거래처, 이성 친구.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다려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시간 약속과 관계 만족도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늦는 경우 상대방은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낍니다. 연구 참가자 중 68%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늦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일수록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접 시간, 병원 예약, 비행기 시간. 이런 약속에는 아무도 늦지 않습니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친구나 가족 약속에는 자주 늦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기다려줄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늦어도 화 안 낼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시간을 지킵니다.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쉽게 늦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약속보다 자기 편의가 우선입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당신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한 번은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늦을 때마다 기다리면서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늦었습니다. 습관은 쉽게 안 바뀝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 정말 소중해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격의 전부를 드러낸다. 시간 약속은 예의의 기본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참아도 결국 지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쌓이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항상 늦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기다려주느라 소모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창밖을 보거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랬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은 있었지만 귀 기울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하나?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중간중간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상담 심리학의 대가로 평생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진짜 듣는 사람과 듣는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눈, 맞춤과 반응 속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듣는 사람은 평균 1.2초 안에 상대 말에 반응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같은 짧은 반응이라도 즉각 나옵니다. 하지만 듣는 척하는 사람은 3초 이상 지나서야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아, 그래. 이런 식으로요. 연구 결과 사람들은 상대가 진짜 듣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눈빛, 고개 끄덕임, 반응 타이밍에서 모든 게 드러납니다. 로저스는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10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반응하며 듣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당신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줬나요? 100% 모두가 첫 번째 그룹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그룹은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내용만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듣습니다. 공감을 듣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듣습니다. 침묵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침묵이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은 함께 있어도 부담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를 느낍니다. 냉담한 침묵은 혼자 있는 것보다 외롭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외로워집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떠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편해집니다. 듣는 사람이 진심으로 귀 기울이니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귀를 닫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응, 듣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눈은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더 현명한 사람은 들을 때를 안다. 듣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은 주고받아도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많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 공허하고 적게 말해도 들어주면 따뜻합니다. 침묵이 냉담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작은 부탁도 소중히 기억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해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옆에 딸로 보이는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은 계속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물은 마실지, 추운지 더운지, 말로 묻지 않아도 눈빛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괜찮아? 한마디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진심입니다. 눈을 보면 압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 연구팀은 비언어적 소통과 애착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 연인, 친구 사이의 눈 맞춤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사람은 평균 3초의 눈 맞춤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애정이 있는 관계에서는 눈빛만으로도 82%의 감정이 전달됩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30초 동안 상대와 눈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기분인 것 같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슬픈지, 기쁜지, 걱정하는지, 편안한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관계에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눈을 봐도 아무것도 읽히지 않습니다. 그냥 공허할 뿐입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말은 많은데
눈빛이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눈이 당신을 보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봅니다. 말을 듣기 전에 눈을 먼저 봅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은 말도 따뜻합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말도 형식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상태를 읽고 배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괜찮아? 힘든 거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눈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은 많지 않지만 눈이 당신을 봅니다. 한마디만 해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따뜻한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이 따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서로를 바라봐 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빛이 따뜻한 사람 곁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집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이 차가우면 그 말은 가짜입니다. 아무리 말이 없어도 눈이 따뜻하면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친구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다음에 그 책 나오면 알려줘. 친구는 그냥 응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부탁한 저도 금방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 그 책 나왔대. 사이트 링크 보낼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친구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내 말을 진짜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부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런 분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요즘 허리가 좀 아파라고 하면 다음에 만날 때 파스를 챙겨주십니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해서 사왔어. 저는 말한 것도 까먹었는데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신뢰 형성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큰 약속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연구 참가자의 76%가 작은 부탁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큰 약속은 누구나 신경 씁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작은 부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없습니다. 책 나오면 알려줘 정도는 잊어버려도 상대방이 크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탁을 기억한다는 건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실험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구가 부탁한 것들을 리스트로 보여줬습니다. 100만 원 빌려달라. 회사 추천서 써달라. 좋아하는 과자 있으면 하나만 사다 달라. 다음에 만날 때 우산 가져가라고 말해달라.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을 지켜주는 친구가 더 신뢰가 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부탁을 기억하는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큰 부탁은 의무감에서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에는 도와주는데 작은 일에는 무심합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하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일은 도와주지 못해도 작은 것은 챙겨줍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하면서 작은 선물을 줍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이 더 좋습니다. 큰 도움은 가끔 받아도 작은 배려는 매일 느껴지니까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성의를 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이번엔 또 반대입니다. 말이 적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거창한 배려가 아니라 작은 부탁 하나를 기억해주는 마음. 그게 진짜 친절입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유지됩니다. 사소한 부탁을 기억하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산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배추 좀 비싸네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불평은 아니었고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겁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값이 올랐어요. 송구합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올게요. 서로 솔직하게 말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말해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합니다. 나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해서 좀 서운했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럴 의도가 없었던 거 알아.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 자기 감정만 전했습니다.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UC 버클리 심리학과의 감정 표현과 관계 만족도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500쌍의 커플과 친구 관계를 5년간 추적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비난 없이 전달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만족도가 84% 높았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솔직함과 공격은 다릅니다. 나는 서운해라고 말하는 건 솔직함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래? 라고 말하는 건 공격입니다. 연구팀은 감정 표현 방식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억압형 감정을 참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폭발형 감정을 참다가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세 번째, 공격형 감정을 상대 탓으로 표현합니다. 네 번째, 전달형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전달형이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존중합니다. 자기 감정을 말하면서도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마음속에 쌓인 게 많아지면 결국 터집니다. 감정을 폭발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한번 상처 주는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표현하는 겁니다. 참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내가 좁은 사람 같잖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쌓였습니다. 작은 일들이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했습니다.
너는 맨날 그래. 그럼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괜찮았잖아. 지금까지 괜찮은 척 했던 겁니다. 이제는 배웠습니다. 서운하면 그때그때 말합니다. 나 그때 그렇게 말해서 좀 서운했어. 그럼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아,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압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이번엔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어렵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은 드뭅니다. 솔직한데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솔직한데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표현 방식입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면 공격이 됩니다.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면 표현이 됩니다. 솔직해도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무르세요. 그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안전합니다. 관계는 말보다 신호로 읽힙니다.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행동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람 곁에서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관계는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은 조용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눈빛이 따뜻하고 작은 부탁도 기억하고 솔직해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소모되는 관계에 시간 쓸 여유가 없습니다. 편한 사람 곁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났고 힘든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